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들은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미술 시장의 지속성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 법률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가은 미팅룸 아트 아카이브 디렉터는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의 샬롯 켄트 박사는 블록체인과 환경적인 영향을 주제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의 실천 사례를 공유합니다. 프리즈의 보드 디렉터이자 갤러리 환경연합의 창립 멤버인 빅토리아 시달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미술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와 법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집니다. 본 토론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심지원 본부장님이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재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지가은입니다. 이 발제는 제가 현재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인 미팅룸에서 얼마 전에 출간한 공저인 쉐어미 재난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라는 책에서 제가 쓴 챕터인 5장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둡니다. 5장의 내용은 아카이브와 재난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글의 초점은 아카이브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물리적인 재난하고 디지털 재난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이 문화유산의 기록관으로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 예술 아카이브의 경우에 한정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카이브 재난을 둘러싼 대비나 대응책에 관한 내용들은 각기 다른 형태나 소속을 가진 이제 아카이브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트씬의 주요 무대와 시장의 주요 거래 경로가 그 온라인으로 대폭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환경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또 환경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을 빈번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여러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의식이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고민들은 어떤 개인의 차원이나 기업의 차원에서, 그리고 기관의 차원에서 어떤 각자의 상황이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특수성에 따라서 적용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디지털 재난의 의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오류나 사이버 침해와 같은 혹은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위험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을 뜻합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그 디지털 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 KT 아현지사의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서울의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마포구와 중구 일대를 포함해서 일부 수도권 지역까지 이제 KT망을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장애를 겪게 되면서요. 휴대폰이나 공중전화, 문자는 물론이고 ATM이나 신용카드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금이나 이체, 카드 결제 같은 것들이 불가능해서 그 일대의 상거래와 금융 업무가 모두 중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화재 진압은 하루 만에 끝이 났지만 피해 복구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고 그 피해 보상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KT가 지불해야 했던 피해 보상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T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중단이 되면서 말 그대로 관련 경제 활동하고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인데요. 이런 KT 화재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그 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난이 어떻게 그 통신망과 인터넷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연쇄적인 여파와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상의 재난하고 온라인상의 해킹이나 서버 장애와 같은 사고가 서로 개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IT 기술력과 수용력이 높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디지털 재난의 위험도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미술계의 그 온라인 의존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온라인 미술 시장의 생태계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외 미술관과 박물관이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아카이브를 개방하는 데서 이제 관객들과의 소통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관객의 참여나 개입이나 관객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다양한 차원의 디지털 오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면서 미술관, 박물관이 그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역할과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상황입니다. 미술 시장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시나 판매로 옮겨가게 되면서 작품의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는 간극을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그 디지털 정보 생성과 제공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작품에 관련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래나 소장 이력과 같은 정보의 아카이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한 NFT 미술 시장의 등장과 그리고 그 약진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가 확대되고 이제 관리하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에 더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 온라인 채널이 다양화될수록 이런 전산 시스템과 정보의 유통 경로상에 존재할 수 있는 취약점이 더 많아지고 이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데에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굉장히 다양한 그 범주와 형태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그 파일의 일시적인 백업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더 느슨하게 어떤 과거의 자료 모음이나 아니면 각종 정보를 집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더 폭넓게는 이제 여러 이용자가 함께 생산하고 축적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공유물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그 지식의 조합과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보자면 그 디지털 아카이브는 그 기관이 생산하는 디지털 행정 기록물을 비롯해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물 소장품하고 그리고 아트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컬렉션을 모두 아우릅니다. 한편 미술 시장에서는 그 예를 들면 뭐 갤러리나 뭐 경매 회사가 보유한 각종 예술 작품 관련한 기록이나 고객 신상 정보 같은 그 민감한 내용의 디지털 데이터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아카이브의 뜻은 아니지만 디지털 아트 컬렉션 그 자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여기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된 NFT 아트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재난의 잠재성과 그리고 위험도 그 여파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저장고이기보다는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수많은 이용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통되는 어떤 디지털 시스템의 인프라나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IT 기술의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계에서도 디지털 재난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0년에 블랙버드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를 포함해서 미국과 영국 200여 개 문화예술 기관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소장작품이나 기부 내역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버드는 고객들의 금융정보나 사회보장 번호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도난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이 유출된 데이터를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으로 블랙버드가 그 해커 조직에게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계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관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관의 디지털 데이터를 백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와 그 보안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보안을 외부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아트바젤의 경우인데요. 지난달에 아트바젤의 모 회사인 MCH그룹의 데이터도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해킹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의 주요 데이터에 접근해서 정보를 노리고 실제 데이터를 빼간 사건이었는데요. 아트바젤 측은 해커가 고객의 연락처와 같은 데이터에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에 어느 선까지 접근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중이다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권고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에 의하면 해킹으로 인한 고객들의 이 어떤 혼란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젤 측이 이미 해커들과 협상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젤에 한 번이라도 참가했던 갤러리나 그리고 구매 이력이 있는 컬렉터들은 이 데이터 도난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2차, 3차적인 금융 사기나 피해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그 금전 사기도 미술계 현장에서는 일어나는데요.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2020년에 그 네덜란드의 에스헤데 지역에 있는 트웬테 국립미술관에서 런던에 있는 그 디킨슨 갤러리를 통해서 화가 존 컨스터블의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협상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대화에 개입한 해커에게 속아서 미술관이 사기 은행 계좌에 수십억 원의 작품값을 송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그 하나의 클라우드 서버에 집중된 데이터 보관이라든지 온라인 그 금융거래 보안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획기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덕분에 데이터의 동시 분산 저장이나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 예술작품의 데이터 관리나 작품 보증, 감정, 평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NFT 아트가 등장했습니다. NFT 파일은 그 파일마다 고유 식별값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가치를 가지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자 보증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간의 그 복제 가능성 때문에 원본성의 문제나 진위 여부 때문에 소장 가치가 다소 저평가되었었던 디지털 아트의 판매 활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거래의 투명성과 같은 그 높은 보안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습니다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은 사실 끊이지 않고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몇몇 해킹을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도난되기도 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위조나 변조,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해킹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NFT 미술 시장의 해킹 사례도 자주 들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니프티 게이트웨이 해킹 사례인데요. 그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 하나인 니프티 게이트웨이의 한 사용자 계정이 해킹당해서 수천 달러 이상의 NFT 소장품을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미러플러라는 사용자는 그 2021년 3월에 자신의 트위터에 쓰기를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자신의 NFT를 훔쳐서 다른 소장품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이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해킹 사례는 비주얼 아티스트 비플 작품의 슬림 민팅 사건입니다. 비플은 자신이 지난 13년 동안 매일매일 제작한 작품 이미지 한 점씩을 5,000일 동안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이미지 5,000점을 모아서 매일
첫 5,000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NFT로 민팅했습니다. 그런데 무슈 페르소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해커가 이 작가 비플이 만든 이 작품의 두 번째 에디션을 슬림 민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커는 비플의 지갑에 접근해서 비플의 암호화폐 서명을 통해서 NFT를 발행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자신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무슈 페르소네는 이를 NFT 시리즈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NFT 보안의 어떤 취약성이나 그 틈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로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이 몰려드는 곳에 해커들이 몰려드는 법이죠. 그래서 미술 시장이 호황 분위기를 타면서 새로운 기술의 신생 온라인 마켓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노리는 해커들과 고도의 수법들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NFT 시장의 이 보안 안정성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NFT 미술 시장의 지속성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재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짚어보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IT 보안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NFT 미술 시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술관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재난 관리도 점검과 보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외 모두 디지털 재난 관리 체제나 대비책은 아직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기관별로 화재나 홍수 같은 물리적인 재난 시에 기본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디지털 재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 매뉴얼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미술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재난 유형을 특화해서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재난 관리의 기본 요소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통합 재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부터 그리고 갤러리와 아트페어, 경매 회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종 온라인 전시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각기 다른 유형과 특징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특히 미술계의 기록물이나 데이터는 그 아트 아카이브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예술에서 그 실물 작품이나 자료의 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진품성, 원본성, 저작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난제가 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트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미술계 재난 유형을 파악해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각 기관이나 기업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나 그 데이터의 그 거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의 중요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의 잠재적인 그 재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기록물을 또는 어떤 그 데이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백업 절차나 복구 절차를 밟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와 같은 부분인데요. 각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사전 분류와 평가, 그리고 분석 과정이 있어야 실제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기록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응급복구와 사후 처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재난 시나리오의 설계와 관리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꼭 디지털 재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특성과 업무에 따라서 재난 유형별로 재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기본적인 재난관리 프로그램 안에 기관별로 맞춤형 디지털 재난 유형의 명시라든지 아니면 직급별로 부서별로 세분된 대응 지침이나
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되거나 또 여기에 활용하는 새로운 그 IT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디지털 보안 전문가 인력의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종 디지털 재난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 재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겠죠. 근데 이렇게 그 기관 내에 보안 전문가가 항상 상주해야 한다는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 기관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 아래 기관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보안 플랜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외부 보안 전문가와 이제 긴밀한 협약 아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안전망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외부 업체와 이런 보안성에 대한 협력을 하더라도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유 주체가 보안 관리의 주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었지만 그 디지털 전환 과정의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전망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재난의 위협을 살피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미술계가 미래에까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lockchain's surge of popularity this year in mainstream contemporary art came alongside news about its high energy usage. This occurred as the mainstream contemporary art world was trying to confront its carbon footprint. We all know energy consumption has a devastating impact on the planet. When artists produce work about it, they help us understand what the data and statistics indicate. They help us see how industries and technologies contribute to the problem, offer opportunities, and what we can do. Blockchain is one among other considerations that global industries must address. I'm here to talk about how artists address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blockchain, but I want to emphasize that this technology has been around for over a decade. Blockchain was actively disrupting the finance world. At any point, the industry could have stepped in to suggest or demand design changes. It didn't. Artists have led the conversation around blockchain's climate impact, first by documenting its presence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then using it creatively to address its sustainability issues, as I will present in the second half of my talk. The Cambridge Center for Alternative Finance provides information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Bitcoin every 24 hours. You can see one of their many charts here. People argue about these numbers and forget the real issue of addressing excessive energy usage. We need to reduce our carbon footprint across every area. New technologies should have that as a basic principle. Bitcoin and Ether work on a principle called proof of work, in which computers solve complex puzzles to verify a transaction, for which that computer, or miner, is then rewarded with some amount of cryptocurrency. Initially, people could mine on a simple gaming computer. The technology is designed to increase the difficulty of the puzzles as more people, or rather computers, join the peer-to-peer network. This energy increase is an intentional part of the security in the system. From working on one personal computer, miners started gathering in so-called pools to unite efforts at solving the puzzles and splitting the rewards. The artist, Martin Nadal, produced a visualization of this increased centralization in a project called Bitcoin Traces. He shows the whole path from a Bitcoin creation to a specific transaction. It showed the concentration of activity in red lines indicative of specific Bitcoin pools. Miners need electricity for all this proof of work, and that electricity is cheaper near dams and other energy sources like wind or coal, leading to whole mining towns developing in the Washington River Basin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exas, parts of China, Brazil, Venezuela, among other locations.
Liu Xingzhe, a photojournalist in China, published a series in 2017 about the itinerant nature of miners. He traveled 175 miles outside the provincial capital of Chengdu to observe the extraordinary technology being cultivated alongside a rural environment. He also shows the mass of packaging materials that protects the electronic equipment. This isn't energy related, but is a part of the waste that any industry must recognize too. It is a reminder that the cloud-based, ephemeral space of web technologies require not only minerals stripped from soil to make the computers function, not only huge amounts of energy to run, but also vast amounts of plastic, styrofoam, paper, and cardboard materials as a part of their practice. Liu Chuang emphasizes how these technologies invade particular human environments in Bitcoin mining and field recordings of ethnic minorities. This 40-minute art film examines cryptocurrency's impact on specific groups and spaces within the context of China's history of technology. The film explains the presence of so many Bitcoin mining stations among the hydroelectric dams of the Zomia highlands. This highland space spans Thailand, Laos, Cambodia, Vietnam, Myanmar, and 4 provinces of China. The mining factories move workers to different facilities in response to seasonal climates. Their arrivals and departures disrupt local environments. A photo essay by Patrick Caven Brown accompanied a 2018 long essay for Politico revealing the home, the basement, and increasingly large, weird constructions being built in towns to produce mining factories. Their usurping local resources resembled the 19th century gold rush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They took over neighborhoods. Many people complained about the aesthetics. Towns struggled to control the energy usage. Now, some towns have started efforts requiring miners to offset their carbon impact. We cannot speak of the environment separate from global economics. Bitcoin most obviously merges them. And all this has been about Bitcoin so far because globally it was the first and most prolific. But there are Ethereum mining factories too. Much of this early work was done by photojournalists, but as blockchain expanded, artists not only documented blockchain, but used it in creative ways to show its ecological impact. They have invented energy alternatives, encouraged audiences to learn more about electricity use overall, and established environmental commitments wherever they are around the world. For the rest of my talk, I will focus specifically on artists using blockchain. Back in 2017, Julian Oliver produced a fully functional prototype for harnessing wind energy to mine cryptocurrency, bringing the costs for miners down considerably. The proceeds from Harvest helped fund climate change research. The project addresses the increasing privatization of public utilities like the power grid in the United States. The project showcases a more economically and energy-considerate approach to blockchain. The artist and computer scientist Mimo Atkin, his work regularly addresses the continuum of nature and technology. He quotes the writer Alan Watts. Our real body is not just what is inside the skin, but includes our whole, total external environment. We are the air we breathe, the water we use, the food we eat, and our energy choices impact all of that. In December 2020, Atkins shared some research he had done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minting NFTs and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put in a particular work and find out what its carbon footprint was. Crypto Art WTF allowed people to check the energy of these works. On March 12, 2021, he took it down because that information was used to attack artists. It was a classic case of cyberbullying. The site now provides links to other resources, like his guide to eco-friendly crypto art. I encourage everyone to check it out. He writes, "Rejection of technology is a rejection of humanity. To break out of this false dichotomy, we must adapt a holistic approach to embrace not only technology, but also all of humanity, all of nature, including technology. Blockchain may have problems, but that is not a reason to abandon it, but rather to improve its design and use." And he remains a major figure in this space. Now, of course, people think about the energy impact of flight travel or blockchain, but Penelope Umbrico used blockchain to make us think about something far more common:
Sunburn is a 5-minute animation showing 365 images of suns and converts it into a screensaver. Screensavers existed to avoid burning content onto the screen, but newer screens aren't impacted in that way. The work is about how screensavers no longer serve their initial purpose, now consuming unnecessary energy. Most people don't know that. Technologies use energies in ever-evolving ways, and companies should perhaps inform consumers of these changes because we unintentionally use energy we then don't need to. Of course, companies consume far more energy than people.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reduce your usage is great, but is absolutely nothing compared to industries or companies examining their potential reductions. In the USA, for example, 3/4 of all energy usage comes from corporations. Guidelines to individuals creates a system of asymmetric accountability. We are not the only ones who need to change. Many digital artists have day jobs in tech that allow them additional insights into the effect of various energy industries. Sven Eberwein works for the car company Tesla. Petroleum use has global ramifications, as he well knows. 484 tons of carbon dioxide are emitted into the air every second. His project, Scarce Resources Number 1 second of petroleum, aims to raise awareness of these numbers that I have shared here on the slide and reverse 1 second of global petroleum emissions. But, sold on Foundation, which uses Ethereum, it produces proof-of-work energy demands. These conflicts are not uncommon in this early moment of blockchain popularity. When I spoke with him about it, he was making 2 NFTs attached to a carbon offset token called Klima. Now, John Gerard produced an NFT this spring, Western Flag, which was based on an earlier work from 2017 about the gas guzzling of so many Western nations. The profits for this NFT went to Regenerate.farm. It's a crypto fund for climate and soil that focuses on carbon sequestration. The project was sold through Pace Gallery and Foundation, so he was criticized for the proof-of-work technology behind this environmental project. That critique, however, wound up overshadowing one of the major points of this project, which was to have people move away from carbon offsets that have been shown to be ineffective. Some people go so far as to say they are without scientific legitimacy. The project is about carbon sequestration, the long-term removal, capture, or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to slow or reverse atmospheric carbon dioxide pollution, and to mitigate and potentially reverse climate change. Many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se terms, so I share here some basic vocabulary. Digital artists should be encouraged to risk and fail and try again as they attempt to both visualize and enact a better set of environmental politics. The artist, Nancy Baker Cahill, refuses to mint works using proof of work. She expresses activist concerns through infrastructure decisions like that, as well as placement of her virtual art in physical environments. A forthcoming work titled Mushroom Cloud interweaves fungal colonies, the likely possibility of a sixth extinction, human-made disasters, and technologies into a complex web. These artworks, like the issues they address, are frequently many-layered. Besides artists making works that are on ecologically friendly chains, collectors have to accept these changes too. Many collectors are rich in Ethereum and Bitcoin and resist other blockchains. But as Kristina Akopova, who's co-founder of the crypto art platform Pixio, says, if you don't buy crypto art you like because it's not on Ethereum, you're basically an Ethereum tokens collector, not an art supporter. Proof-of-work chains are not the only option. Plenty of so-called altcoins operate as proof of stake, which uses a pseudo-random process to assign a miner, now called a forger in this proof of stake landscape, the right to validate a block. Rather than many computers running to solve the puzzle and mine a block, here only one computer is randomly assigned the right to forge it, greatly reducing energy expenditure. Although the projects I've presented so far take seriously these issues, humor and satire about blockchain can also highlight its less than pure practices. Alice Bucknell visualized the ecological impact of crypto by merging its utopian and dystopian facets inside an interactive game engine environment for her work, Swamp City. Other artists like Ed Fornielis and Amy Clark
also made live-action role-play and virtual reality-based interactive work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mpact of blockchain. Now, it would be impossible to deliver this talk without addressing a couple earlier projects that explored how blockchain technology could give autonomy to non-human entities, which is another side of ecological consciousness. Primavera de Filippi's Plantoid launched in 2015, but it continues to thrive. It was one of the first projects in this space and has been much popular because of it. Paul Seidler, Max Hampshire, and Paul Kohling conceived of TerraO in 2017. TerraO is still speculative, but it proposes to help a forest thrive and grow through selling its own resources, wood, in order to gain capital that will allow it to expand its territory through new land acquisitions. I want to conclude by saying any change in our environmental impact requires will, and that requires a desire for something other than what is being designed for us. We need to imagine a different world. Sarah Ludy's conceptual work, Plants Are Everywhere You Can't See Them, asks us to consider the greenhouse in which we all live. It was a part of an exhibition curated by the artist Rick Silva, in which he asked all the artists to create sci-fi plants. More than an exercise in magical thinking, the project invites us to consider how the tangible world and the technologies we use can collaborate for a better future. The Crypto Climate Accord is one effort in this direc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greements like these as behavioral models, and I hope it will have a greater presence. It took one carpet company 30 years to develop a carbon negative product, which means it removes more carbon dioxide from the environment than it produces in manufacturing. Every advance revealed additional improvements to adopt. Change is a continuous effort. Are there problems? Of course. Can we address them? Artists like Anna Ridler, Caroline Senders, all the ones I've mentioned, and many more are doing so. Their works show us why, but also how we can change our practices. Thank you. Hello, I'm Victoria Siddle.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here today. I'm the board director of Frieze. We have art fairs in London, New York, Los Angeles, and from next year, we're very excited to be coming to Seoul for the first time for Frieze Seoul, which will take place alongside KIAF in September. I'm also a founding member and a trustee of the Gallery Climate Coalition. And I'm here today really representing the Gallery Climate Coalition, or GCC, as I'll be talking about how digital can help and hinder us in meeting the goal of reducing our carbon footprint. I'm going to start by giving you a brief introduction to the Gallery Climate Coalition, and I will do so by showing you their website. So this is the Gallery Climate Coalition. As you can see, the key goal is working towards a more sustainable art world. And GCC came about a year ago. It was set up by a group of gallery owners and workers who wanted to create a resource and membership organization for the commercial art world in particular to be more sustainable. The shared goals of GCC that every member signs up for are to reduce carbon emissions by 50% by 2030, which is in line with the Paris Agreement. GCC now has more than 600 members all over the world and has groups in London, Los Angeles, Berlin, and has volunteer groups starting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it's truly global now in its mission. And I think the enthusiastic response really shows the art world's commitment to make this change and desire to make this change. And GCC is here to support the art world in doing that. You can see here the miss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goal of the 50% reduction that I'd mentioned. And what GCC does to support galleries to make these changes is to produce resources and tools to measure and to reduce.
So the key one here is the carbon calculator, which has been tailored specifically to galleries. It's free to use. GCC members can log in and create their calculator, and they can then,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year, enter flights, shipments, building energy, and everything they do throughout the year that has a carbon footprint to the calculator, which at the end of the year will then give them their annual carbon emissions. So it's very simple to use. For example, the flight section, galleries can add in a flight from London to Seoul, for example, and say which class they're traveling, how many people, and it will tell them roughly what the carbon emissions of that flight are. Shipping is a really significant aspect of carbon emissions for galleries in particular. And what's useful here is that it's possible for galleries to say their route and what they're sending and what the carbon emissions are by air, but also compare by sea and by land. So it's information, and of course information is power in this regard, and without being able to measure and without knowing facts, it's very difficult to make a change. So this is something that a lot of galleries are using now and that we're very proud of. In addition to the calculator, we have resources that have been put together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experts on topics like shipping, travel, energies, building energy in particular, packaging and materials. These have all been compiled by volunteer groups along with environmental experts. Waste and recycling, strategic climate funds, circularity, NFTs and digital, which of course we are going to be focused on today. And we'll be adding to thi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year as well as GCC continues to grow. The other thing that GCC has done over the last year is raise money for Client Earth, which is an incredible environmental law firm that does things like close down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encourage countries to switch to renewable forms of energy. And the reason I wanted to mention this is because the work we've done really has been thanks to the generosity of artists. We've asked artists to donate works that are then sold at Christie's auction house to raise money for Client Earth and the important work that they do for the environment. And the first one of these was this very beautiful painting by Cecily Brown, There'll Be Bluebirds, from her exhibition at Blenheim Palace. This sold in October. The estimate, as you can see, was £700,000, and the price realised was £3.5 million. So that was an extraordinary donation to an environmental charity. The second was Rashid Johnson's painting, Bruce painting, estimated at $650 to $850 and sold for $2.5 million. So another incredible donation to Client Earth. And both of these were also facilitated by the galleries the artists work with, so Hauser and Wirth in this case, and Thomas Dane Gallery in the case of Cecily Brown. And this will be an ongoing series. We have works coming up next from Anthony Gormley, from Beatrice Miliazes, for Zinan Xing in Hong Kong this week, and that will run and run over the course of the next year. And the reason I bring this up is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s obviously very closely related to NFTs is the artist engagement and how they feel about producing NFTs. And I think what we've just seen is how much artists want to support our environmental causes and how strongly they feel about this subject. And I will come on to that later on. It is relevant to our discussion about NFTs. We've also just had COP26 here in the UK. So climate issues are very much front of mind. And we all hope that this will help to effect some positive changes around the world. So we're here today to talk about digital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The timing of this conversation is very relevant as we emerge from a pandemic in which people could not travel or put on exhibitions. Galleries and museums were closed, art fairs didn't happen. Digital meant that galleries and artists still had the means of showing and selling works during the pandemic, which was a lifeline for many of them.
We saw this at Frieze with the online viewing rooms that we hosted in place of the fairs, which we had to cancel. And those online viewing rooms generated really strong sales for many galleries and artists. We saw a hugely accelerated growth in the online market through necessity. We saw sales happening in the millions, which had probably never happened before online, as well as for emerging artists as well. So it really meant that the wheels of the art market could keep turning throughout the pandemic. And now that we're able to host events and exhibitions in real life again, the digital presents an interesting addition to physical events because it expands the audience to those who are not in the city at the time. In terms of the benefits of digital, there are many clear benefits, and it's opened up exciting new ideas and opportunities across the art world, both for artists and for galleries, for museums as well. And this move to digital seemed like a great thing for the environment at first as well. There were no materials, there was no shipping. And of course, digital exhibitions and online viewing rooms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a lower carbon alternative to real life exhibitions. The rise of NFTs offers new and interesting opportunities to artists, especially those who work mainly in the digital space, not least because artist resale rights are baked into the technology, which is not something that artists have easily been able to benefit from before. But of course, everything we do in life has a carbon footprint, and digital is no exception. We now know that some aspects of our collective digital usage, such as NFT production in particular, hav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When we speak about environmental impacts, it helps to remember that every digital process consumes energy. A Cambridge University study recently suggested that global Bitcoin mining consumes more electricity each year than the entire country of Argentina. So we're talking big numbers. The area that's most relevant to the art world is, of course, NFTs. And a recent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said that according to an estimate backed up by independent researchers, the creation of an average NFT has a stunning environmental footprint of over 200 kilograms of planet-warming carbon, equivalent to driving 500 miles in a typical American gasoline-powered car. Now, most NFTs are minted on the Ethereum blockchain, and when the NFTs are traded, Ethereum uses about the same amount of energy as the average household uses in 3 days. Finally, another example from the Guardian newspaper, they estimated that the sale of 303 editions of Earth, which was an NFT produced by the musician and artist Grimes, used the same electrical power as the average EU resident would use in 33 years and produce 70 tons of CO2 emissions. So those are the challenges. But of course, it's important to remember this is a new and rapidly changing field. This is something that has captured the imagination and therefore has accelerated at great speed, also because of the pandemic, as we discussed earlier, before issues like the environmental impact can be resolved. So many companies who work in this area are now working on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minting and trading NFTs. And back to my former point about artists, this is often a really big priority for artists. We've seen this in their generous donation to environmental charities earlier, but we also know that there are artists who have refused to mint and make NFTs in their current form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o they're pushing for change and they're pushing for technology to catch up and find solutions to this environmental problem. This is also a priority for many companies and brands who are now entering this space and want to do so responsibly. An article in Time magazine earlier this week said that when large brands and businesses increasingly ask for carbon neutrality to be built into their work, NFT platforms and blockchain operations have no choice but to consider ways to make that happen. So it will be resolved. It's just a matter of time. And really, it's already underway. One of the biggest changes would be a move from proof of work to proof of stake, which uses much less energy. It's over 90% less energy required to mint an NFT through the proof of stake process.
So Bitcoin currently uses older technology, proof of work, that requires a vast amount of electricity to mine the underlying cryptocurrency and thus to develop the blockchain. This is run by more than 1 million individuals worldwide, often at the scale of whole data centers built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Bitcoin is estimated to use 0.1% of the entire global electricity supply. Ethereum, which, as we said, is where most NFTs currently sit on the Ethereum blockchain, is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the entire system on the new principles of proof of stake. And if this can be achieved, then the result is a much reduced carbon footprint. They've been working on this for years now, and it appears that this change is likely to happen in 2022. So it's around the corner. Once this has happened, any transaction or minting of an NFT on Ethereum blockchain will consume a fraction of the energy currently used. There are also, of course, other blockchains who are using proof of stake already or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already, such as Cardano, Polkadot, Algorand. They're switching to a new model that allows a lot of transactions per second and is vastly more efficient and highly scalable. So this is already in existence. And the electricity costs are comparable to using traditional servers in a centralized application, so much, much lower. But once NFTs are minted, they cannot move onto one of these other chains. However, right now it is possible to use layer 2 to mint an NFT onto the Ethereum blockchain using much less energy. So there are solutions that are already in place. There are solutions that are in process. For artists, GCC recommends looking into different methods and platforms, as clearly some have done much more work on this than others and made strides towards more sustainable practices already. And we will definitely see more of that coming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also other initiatives which will change the digital landscape in the future. Time magazine also refers to a company in Alberta, in Canada. It's a tech company which is doing its own small part to help the world reach carbon neutrality by turning oil waste into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that powers crypto mining. The self-sustainable system developed by a company called CurrencyWorks will ultimately help power the distribution of Zero Contact, a new movie starring Anthony Hopkins, which is set for release soon as an NFT with zero carbon footprint. So in summary, much like the shipping and selling of physical art, there are choices, and this can be done mindfully and with less environmental impact. It's still early days for this technology, and every month brings new efficiencies and changes. The opportunities for artists in this space are exciting, and as GCC, we want to support artists to make the work they want to make. I think we will continue to see really rapid progress in the digital sphere, and it's exciting to see what this can do for the art world, both in opening up exciting new opportunities and in helping us to reach our goals of lower carbon emissions. Thank you. 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심지연입니다. 이번 세션은 온라인 미술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시간입니다. 앞서 데이터의 보안과 손실, 디지털 사업이 촉발한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자리는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미술시장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현재 온라인 미술 시장의 현안, 또 마련되어야 될 장치와 제도, 법안들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최상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님, 네, 서울옥션블루의 이정봉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경 교수님의 발제와 최상미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저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미술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NFT, 그다음에 분할 소유권 거래,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NF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른바 NFT 시대가 새롭게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NFT 열풍에 올라타고 있고 거래 대금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FT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 그리고 분쟁들이 수면 위에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관련된 쟁점과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쟁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은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 사업과 같이 결합을 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는 고가의 미술품을 적은 단위로 쪼개서 다수의 구매자가 조금 더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미술의 대중화를 가져왔는데 분할 소유권 거래도 블록체인과 결합을 하면서 NFT 시장과 같이 이제 이 온라인 미술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분할 소유권 거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쟁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을 보면 2018년부터 많은 공동 구매 작품을 거래를 성공시켰고 또 심지어 이제 매각 차익을 통해서 많은 구매자들한테 차익을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MZ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수면 위에 떠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NFT에 대한 개념, 유사점, 차이점. 개념으로서는 어쨌든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것과 예술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평범한 동전으로서 하나하나 가치가 다 같다고 한다면 NFT 같은 경우는 각기 고유한 디자인과 그림으로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NFT는 일종의 이제 디지털 등기부 등본으로서 마치 그 오프라인의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디지털 대장에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품 온라인 시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미술품 시장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18년부터 커지고 있다가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NFT 거래와 분할 소유권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결국 이 분할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현재 민법상으로는 공동 소유에서 딱 떨어지게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나 또는 합의의 규정들을 유추 적용해서 관련된 규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이용자 약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규율되고 있습니다만 구매자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화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그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에 관련된 유사 개념으로서 아트 펀드나 소셜 커머스에서 공동 구매하는 경우나 공유 경제 등의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이 아마 이 분할 소유권 거래에 대한 쟁점들과도 많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트 펀드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의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을 했었는데 분할 소유권 거래에 있어서도 형법상 배임이라든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소셜 커머스가 이 할인율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었는데 분할 소유권에서도 비슷한 그런 쟁점들 분쟁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NFT에 관련된 미술계 인식 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NFT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런 긍정적인 반응은 결국 이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각각의 권리 관계, 그다음에 권익 보호 관계들을 우리가 일단 정책적으로도 준비하고 어느 순간에는 좀 입법적으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와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은 금융법상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한다면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본시장에서 과연 이 금융투자 상품을 발행할 만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췄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다수의 당사자가
이 구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마치 금융투자 상품을 구매해서 투자하는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로는 금융당국이 거래 규모가 아직 미술품 분할 시장에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규모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이 분쟁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아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금전을 플랫폼 사업자한테 신탁하는 그런 신탁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증권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규율되느냐에 따라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트 펀드처럼 이 미술품 분할 소유권도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부동산 펀드에 규제되는 이 메커니즘이 이 지금 말씀드린 미술품 분할 소유권이나 그와 결합된 NFT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펀드,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심지어 ICO 관련된 부분들도 NFT 시장이나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에 있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면은 각각의 그 쟁점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펼쳐져 나갈지 우리가 특히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 예상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블록체인 활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온라인 시장에 도입되면서 미술품 시장도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 부분을 믿고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해당하는 이 상품들, 해당하는 투자 메커니즘이 과연 현행 금융법 여러 가지 조항들과 맞을 수 있을지 부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미술품 분할 소유권도 그렇고 NFT 시장도 그렇고 단순히 현금 계산이나 뭐 이렇게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뭐 주로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특정 금융정보법의 적용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의 적용 가능성까지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불법 재산의 의심 거래, 특히 이제 자금 채탁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심스러운 자금들이 이 NFT 시장이나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 시장에 유입될 경우에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금융정보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NFT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저작권입니다. NFT로 만드는 작품과 NFT의 원본이 되는 작품 사이의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NFT 원본의 권리자, 쉽게 해서 저작권자죠.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NFT 예술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작품들이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NFT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작에 대한 여러 가지 필터링 시스템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많은 플랫폼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작 내지는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백남준 작품 같은 경우에 NFT 작품으로 이 대중들에게 선보였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백남준 재단 유족층의 동의를 받고 NFT 작품화했던 그런 사례인데 그와는 달리 그렇지 못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NFT 시장에서 플랫폼 입장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텐데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과연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 대한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플랫폼 사업자와의 약관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계약들은 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플랫폼과 관계없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물권법적인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규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거래량이 그렇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프라인에서의 규율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냥 그대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면 그때는 별도의 입법, 적어도 판례나 정책 당국에서 메타버스의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제 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발전을 하려는 입장에서 메타버스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많은 생체 정보들, 위치 정보들이 단순히 사생활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정보로서 우리가 보호하려는 그런 법익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법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뭐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란물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타상적 표현을 얘기한 정치적 자유들. 그 외에 이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명예훼손적이고 또 어떤 내용들은 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 안에 있는지 필터링할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의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꽤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관련된 활동이 명예훼손적인 그런 언사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무단 사용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퍼블리시티권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또는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또 새롭게 조명해야 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의 최상미 교수고요. NFT를 시장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NFT를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NFT가 예술 시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실제 예술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 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NFT를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때 투자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FT는 아시다시피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디지털 컨텐츠나 작품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냐 하면 디지털 컨텐츠나 아니면 디지털 기반의 예술 작품에 있어서 희소성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 기반의 크립토 아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시장이 향후 지속 가능하고 성장성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NFT가 현재 글로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하고 2020년 대비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NFT는 그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는 토큰 형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거래 액수를 보면은 그 2018년에 약 4,096달러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2020년 보시면은 거래량이 약 38,000달러로 거의 10배 정도 폭증했다,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 상반기에 이제 거래량입니다. 상위 3개의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거래량을 합계한 내용인데 약 거래량이 3억 4,200만 달러로서 2021년 전체 거래량과 맞먹는 거래량이 1분기에 거래되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마켓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이 NFT가 아시다시피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새로운 기술이다, 신기술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도를 가져서 주류 기술로 편입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y라는 이제 분석으로 2021년도 보고서를 낸 건데요. 그 Non-Fungible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주류 기술로 편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짧으면 2년, 길면 5년 뒤에 주류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오느냐?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 많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가 이게 뭐지? 어떤 기술이지? 사용을 꺼리는 반면에 이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고 또 활용할 것이다. 제페토라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그 가입자가 전 세계 2억 명에 달하는데 이 가입자 중에 80%가 10대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MZ세대뿐만 아니고 이 그 어린 세대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류 사용자로 진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게임이라고 불리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의 약 55%의 사용자가 10대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활성 유저 수가 한 1.6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온라인상에서 또는 이제 최근에 MZ세대상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본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부캐라는 부가적인 캐릭터를 형성을 하고 이거를 온라인이나 SNS상이나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캐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이 NFT이기 때문에 향후에 NFT가 주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온라인 게임에서 이 NFT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NFT를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현상을 플레이 투 언 다시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게임한다라는 트렌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단순히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게임하는 것 이외에 경제 활동과 생산 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NFT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 국내의 제페토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뭐 크리스찬 루부탱이나 구찌 같은 세계 그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안에서 월드라는 개념으로 빌리지를 구성하고 저작권이 있는 제품이나 그 패션 아이템을 실제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들한테 입히고 보여줌으로써 제품의 홍보뿐만 아니고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제페토 안에서 블랙핑크가 버추얼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실제 아티스트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4,600만 명이 팬사인회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미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임이라고 평가되는 로블록스입니다. 이 로블록스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을 판매하고 그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NFT가 사용이 됩니다. 또 중간에 보시는 디센트럴랜드하고 샌드박스는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도 짓고 대학도 만들고 다양한 부동산 구축을 하고 이걸 실제 코인을 통해서 사고 팔므로써 창출되는 수익은 다시 또 현실화해가지고 실물 경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최근 많은 인기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글로벌 마켓에서 NFT는 어떠한가 평가를 해보자면 단순히 거래량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NFT 기술을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많은 그 진전이 있고 실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미술 시장에서 NFT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우선 최근에 NFT를 활용해서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어떤 영역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명 제페토, 로블록스, 뭐 에르메스, 불가리, 프라다 굉장히 익숙하신 기업의 이름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영역의 포트나이트나 스카이, 말비스 같은 이런 새로운 기업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분야는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이커머스 게임 분야이고요. 비즈니스 내용을 보시면 크리스찬 루부탱, 루비월드,
또는 구찌가 구찌 월드를 만들거나 기타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이 관련된 월드를 생성하고 거기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눈에 익은 여러 가지 그 패션이나 게임이나 온라인 콘서트 같은 이런 문화, 예술, 컨텐츠 부분에 많은 그 비즈니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하고 21년에 NFT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되었느냐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예술, 그 다음에 수집품, 메타버스, 스포츠, 게임 순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업이나 비즈니스 내용과 실제 거래됐던 내용과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요. 최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크립토 아트, 즉 NF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그 예술 작품이 얼마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지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거래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한화로 약 그 1조 5천억 원 상당의 NFT 기반의 크립토 아트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흥미나 아니면 새로 나온 기술이나 이런 차원에서 거래가 됐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2021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2018년에서 2021년 4월까지 이제 누적한 걸 쭉 보시면 5억 3,700만 달러로 상당한 많은 거래 내역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기존의 전통 아트의 경매가 순위를 보여준 거고 오른쪽은 NFT 기반의 크립토 아트의 판매가 순위를 보여준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NFT 기반의 크립토 아트도 기존 그 전통적인 아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물려 가지고 소도비나 크리스트 같은 마켓플레이스에도 기존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아트를 가지고 시장에 합류하고 있고요. 이러한 NFT 기반한 크립토 아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미술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아트테크라는 신조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아트를 말 그대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기타 그 투자 대상보다 그 예술 작품이 상대적으로 세금 입장에서 거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미술품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향후에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자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이런 MZ세대가 시장에 합류하고 그 예술품 시장에서의 NFT는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미술시장하고 NFT 기반의 아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아트 시장에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이제 시장을 형성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핵심은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작품이냐,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컬렉터와 소비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NFT가 암호화폐로 이해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규제나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나 세금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의 문제도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NFT가 그 작품 자체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원작자의 저작권도 확보한 것인지 거래할 때 그것도 명심해서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NFT가 결제 또는 투자 수단으로 아직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및 규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했던 작품의 가치가 심하게 변동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소비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인데요. NFT 기반의 이 크립토 아트인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공급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와 공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주로 한번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단연 NFT 그리고 MZ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NFT 시장 분석 플랫폼인 넌펀지블닷컴이 발표한 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NFT 거래액은 59만 달러, 거의 7조 원에 달하고요. 올 2분기와 비교할 때 656%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과 더불어서 21년 NFT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시장을 낙관하는 전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앞으로 미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시는지 NFT 시장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NFT 시장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거를 작품을 해석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작품이랑 아니면 혹은 작가와 같이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만들어낸 서사에 본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단순한 재미를 느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가상 자산에 포괄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게 NFT가 이제 과연 이게 뭐 예술의 재화인가 혹은 문화 소비재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재밌고 그리고 참여하기 쉽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비 에펙트가 이제 일어나면서 되게 이제 진지한 아트 콜렉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되게 진지한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 전통 미술 시장이랑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기대는 다들 어마어마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그동안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소비도 됐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컨텐츠나 작품의 문제는 복제가 쉽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NFT 기술 자체가 그걸 해결해 주니까 사실은 NFT 이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활발하지 않았던 이제 거래가 이 기술로서 활발하게 되는 이제 원점이 된다.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MZ세대는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사실은 이제 기존의 뭐 그 전통적인 미술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는 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고 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한데 이 디지털화된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도 내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대중성을 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이든지 사실은 소비자가 많이 모이고 그래야지만 공급자가 모이는데 이 NFT 기술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장, 미술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법률이나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NFT 시장이나 미술품 분할, 소유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누가 뭐래도 이제 투명성, 그 다음에 이 공정성 이런 이슈들이 같이 결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은 자본들이 모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투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NFT 시장도 그렇고 분할 소유권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더 펼쳐질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도 그렇고
유통 그 단계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직접적인 거래가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본들이 유입될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좀 대비책을 사업자 측면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서울옥션 블루는 두나무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으시고 XX 블루를 런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XX 블루를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하셨는데요. 서울옥션 블루가 진행하고 계신 NFT 관련 사업들과 그 현황 그리고 NFT 사업에 대한 서울옥션 블루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화를 선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박가 선생님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분들에 대한 작품을 선보이고 인정받게 하는 게 저희 같은 이런 플랫폼이나 뭐 딜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X블루는 뭐 다른 플랫폼이나 경쟁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개념보다는 작가랑 같이 논의를 하고 혹은 협의를 해서 이 본인 그 작가들이 만들고자 혹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서사들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작가 2명에서 4명 사이에 계속 소개를 하면서 기존 전통 미술 시장에서 선보이기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쉽게 이거를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XX 블루를 운영하시니 그 작가나 작품 구매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뭐 2030의 친 디지털 세대들이 NFT 시장에 이제 쉽게 접근을 한다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NFT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서울옥션 블루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6개월에서 8개월간 사전 가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국내 추이를 저희가 보고 해외 추이를 봤었을 때 MZ 세대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 회원 수에 대한 수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거를 이제 가입을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2번 정도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시 플랫폼에 들어와서도 2번 이상의 본인 인증을 하고 또 연동을 시켜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이제 이런 모든 절차를 따르고 거기에 좀 액티브하게 이제 참여하시는 커뮤니티 인원분들은 확연히 연배가 이제 좀 젊은 편에 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가상 자산에 훨씬 능숙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미 교수님, 그 발제에서 NFT 미술품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온라인 미술 시장에서 MZ세대의 비중과 역할은 굉장히 상당하게 보이는데요. MZ세대가 온라인 미술 시장에 가지고 올 변화, 그리고 NFT 시장에서의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Z세대는 굉장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고요.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제품을 이제 가지고 놀았고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고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외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해서 또 제공을 하는 생산자의 역할도 많이 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NFT를 이제 그 장착한 그런 디지털 아트가 소장이 쉽고 글로벌하게 액세스가 가능하고 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인 그 아트로서의 그런 상품이 제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뭐 플렉스하는 문화도 있다고 해요.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있고 SNS가 하면서 당장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단지 재미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생산도 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주축이 돼서 작품을 소비하게 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 기존에 굉장히 소수만을 위한 희소성만 담보로 한 그런 작품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수님 발제 중에 네? 그 미술계 NFT 거래에 대한 인식조사 부분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NFT 거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한 65%가 됐는데 또 NFT 시장, 미술 시장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또 53% 정도 되더라고요. 미술계에서 NFT 미술 시장에 대한 인식을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사실 NFT 시장과 NFT 미술 시장은 또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네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수치로 보여주신 내용 외에 혹시 뭐 인터뷰나 를 통해서 파악하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의견이나 또 해석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NFT가 이 미술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시킨 그런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미술 사업자들, 미술 관계자들께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되는데, 반대로 이제 너무 또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과연 이 시장이 계속 이런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1년이나 2년 사이에 좀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진짜 이 탄탄한 이 플랫폼들만 살아남고 좀 그렇지 못한 플랫폼들은 퇴출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목소리들이 그런 설문조사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NFT 이제 미술 시장이 이 예술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떠나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장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술계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질까요? 좀 더 이제 그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면은 예상 네. 가능한 만큼 미술계 역량들이 그쪽으로 이제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긍정적인 예상을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대기업들 외에는 좀 역량이 이렇게 그쪽에 충분하게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주체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상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어느 매체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한 플랫폼 운영자께서 NFT는 팬과 작가를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작가의 성장이 작품의 이제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팬과 작가가 공동의 이익체가 되고 이러한 구조는 미래 크리에이터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관계는 또 미술 시장에서 보면 작가와 컬렉터 관계랑도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NFT 시장 구조가 미술 시장의 작동 원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유사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미술 작품이 거래된다라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는 작품을 공급하는 거고 컬렉터는 작품을 사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NFT가 개입되면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모든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상품이나 또는 뭐 서비스가 이제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게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레버리지하는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된다. 디지털화된 이제 제품이 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오면 공급돼야 되는 작품의 개수가 많아지고 사는 사람의 개수가 많아져서 그 마켓의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그 플랫폼의 가치는 거의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정봉 대표님께 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위안화 출범을 앞두고 모든 가상 자산을 이제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또 NFT 시장도 굉장히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좀 정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마다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NFT 시장이 좀 해야 다른 부분, 그리고 해외 NFT 시장 중에서 좀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데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NFT에 국한된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 국내에서는 가상 자산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그 제도를 적용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 기관을 통해서 여러 제도를 지금 발표를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한국
최근에 가상자산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 신고를 다 해야 됐고요. 그러면서 NFT 시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게 거래가 되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하면은 저희도 내년에 파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NFT 플랫폼들은 사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작가를 발굴하고 또 더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NFT 시장에서 커뮤니티는 또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NFT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NFT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작가나 혹은 뭐 저희 같은 기업이 NFT를 민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 순간부터 그 NFT에 대한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이제 지난 30년 이상 동안 그 한 작가를 이제 저희가 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약을 맺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 대한 팬층이 과연 몇 명 있고 그분들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갑자기 이제 작품에 대한 이 스타일을 바꾼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30년 동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속을 맺고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NFT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작가를 소개해서 판매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발행한 수에 맞는 콜렉터들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지용호의 작품에 지금 한 1000개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했고요. 그 순간에 그 작가는 바로 1000명의 팬이 생겼습니다. 그 작가는 저희랑 이제 전속한 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1000명의 팬을 만들고 그 즉각적인 1000명의 콜렉터들을 저희가 바로 직관적으로 접속할 수 있던 이런 패러다임은 최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다음 작품을 했었을 때 이 반응을 어떻게 됐을까 혹은 거기에 대한 콜렉터들이 뭐 원하는 서사가 또 따로 있을까 이런 거를 소통하는 채널이 이 NFT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작품이 나올지 같이 컨트리뷰션을 만들고 같이 이 패러다임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Z에 계신 분들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작가가 혼자 그거를 만들었냐, 혼자 그 문화를 거기까지 형성을 시켰냐? 절대 아닙니다. 그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가 얼만큼 그거를 더 같이 전파를 해주고 더 많은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주고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과 혹은 또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만들 수 있냐 없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시장이 더 이제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이 NFT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거기에 거의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챕터를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 NFT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NFT 발행을 하거나 거래 시 각 주체들이 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의무사항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침해 저작물이 있지만 삭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될 약정, 그리고 또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NFT는 뭐 이제 본격화된 지가 이제 채 1년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법 규정이나 기존 법률 갖고 유추 적용을 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조금 더 이제 본격화되면은 그에 따른 입법이나 이런 얘기들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추상적으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법리적으로 지금 규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원 저작물에 동의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한 이 과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2차적 저작물만 볼 수가 없는 게 NFT라는 이 현상이 새롭게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 2차적 저작물보다 또 다른 저작권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문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원 제작자의 동의를 얻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작권이 이제 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어느 작품에서부터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는지의 부분도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고, 당장은 그냥 원저작자의 동의를 체크하는 것 말고는 현재 이 입법 상황에서는 더 깊게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느 순간에 분쟁이 조금 더 다양화돼서 어떤 식의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좀 굳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좀 불안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런 위조나 불법적 저작물을 거래하게 만든 그 기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 수많은 거래를 일일이 다 필터링할 수도 없고, 일반 오픈마켓 사업자가 그동안 부담하고 있었던 기여 책임을 NFT 플랫폼이나 다른 이 온라인 미술 시장의 플랫폼들한테 무겁게 부담시키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현재로는 각자의 그 거래자가, 각자의 구매자가 리스크를 안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지켜볼 많은 사례들이 또 더 많이 나와야 또 제도가 또 그 뒤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NFT를 둘러싼 과세 이슈도 사실 주요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뭐 과세 방침이 발표는 됐지만 NFT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조금 불분명해 보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뭐 과세 지침이 발표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과세와 규제 등이 앞으로 NFT 시장에 대한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과세가 안 됐던 여타의 투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미술 작품을 세금적으로 봤을 때 거래 비용이 상당히 낮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NFT가 사실 기존의 그 암호화폐 그 테두리에서 과세가 된다면 미술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세 시스템이나 규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체제로 돼야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도 많이 해봤고 주식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과세가 돼서 좋다 안 좋다 보다는 과세가 결정되면 관련된 시스템이 정비가 될 거고, 그럼 보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 대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재균 교수님 아까 발제에서 NFT 거래의 금융법상의 쟁점, 지식재산권법상의 쟁점, 그리고 세법상의 쟁점, 여러 가지 기타 쟁점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미술품 분할 소유 시장 그리고 NFT 시장에 대해서 법적 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고 사실 법망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네, 무엇보다 먼저 또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보완이 되어야 소비자 보호에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그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발행되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FT 시장이나 분할소유권 시장이 혹시라도 지금 현재 규모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고, 뭐 피해 구제라기보다는 이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금융 그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물적 자산 또는 뭐 인적 자산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될 기준을 그 잣대를 이제 이 NFT나 기타 다른 미술품 사업자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거래는 좀 위축될 가능성들이 있겠고, 시장들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소비자들을 한 번쯤 보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제 겪어야 될 그런 일종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맞게 대처를 해야겠죠. 반면에 또 세법적으로도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이제 NFT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으로 지금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마다 이제 다 이 거래 기록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화폐도 그렇고 NFT 작품도 그렇고 플랫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차익을 계산할 때는 구입가랑 매매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각 차익을 파악을 하는 건데 이 구입한 플랫폼과 매각한 플랫폼이 다를 경우에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지금 세무적인 행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내려진 거는 달리 세무행정 일선에서는 이거 과세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거래소들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아직 없거든요.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막상 과세에 대한 조치는 발표됐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 작가들과 협업을 하실 때요, 서울액션 블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뭐 저작권과 로열티 그리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떤 장치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과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파악한 그 바로는 그 한 3가지 분류의 작가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난 절대 NFT 안 건드리겠다. 내 작품을 복제할 수 없다. 라는 분들이 꼭 있으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는 싶은데 아직 조금 두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본인들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NFT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 작품을 복제가 되는 건데 전통적인 이 전통 미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마지막은 이거를 저희랑 이제 같이 하는 이런 그 3가지 분류를 저희가 좀 막연하게 좀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제일 큰 어려운 과제 그리고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우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마케팅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유통하는 이 NFT는 그 작가 선생님으로 비롯하여 시작되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이제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작가 선생님께서 어떤 뭐 철학이나 어떤 스토리를 표현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왜곡을 안 시키면서 미디엄도 완전히 틀려지니까 표현 방식도 틀려질 거고 그러면 새로운 어떻게든 연관이 되면 컨셉이나 철학이 연관이 되면 되는 거지 표현력이 비슷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의 사고 방식을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하는 게 조금 저의 제일 큰 장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타버스를 위한 이 문화소비자의 재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갖고 선보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저희 회사한테 많습니다. 그 작가 선생님들 로열티 등등 데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플랫폼이 다 정하고 오픈시처럼 뭐 작가가 민팅하는 사람이 로열티를 얼마를 받을지를 본인이 선정할 수 있긴 합니다. 저희 생각은 우선 당연히 그 작가나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드라이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장벽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야 되거든요. 메타버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수님. 뭐 아바타의 성희롱, 뭐 개인정보,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제 문제가 거기서도 많지만 사실 이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거기도 무법천지라고 이제 얘기들 하고 있죠. 근데 메타버스 세상과 실제 세상과의 좀 이제 지금 괴리 속에서 법과 윤리의 문제는 좀 계속해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학계에서는 이제 책임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좀 필요할까요? 가상현실이 뭐 막 나온 기술이 아니라 뭐 10년 전, 뭐 15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인데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거래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관련된 행위들이 이제 덩달아서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냥 기존 이 오프라인의 법률로서 규율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권리 주체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오프라인이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것인가, 엄밀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전면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의 법에 따라서 오프라인에 있는 주체들이 온라인까지 책임져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법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이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NFT가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와 결합할 것이라고 이제 계속 전망을 해왔고, 또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NFT 발행하고 유통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가 사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기술과 가상화폐를 접목시킨 P2E의 경우에는 뭐 게임 내에서 실제 이제 경제 시스템 구축까지 가능한 단계가 됐죠.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 내 재화 현금화 금지 이제 규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해외에서의 이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좀 연동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또 어떤 변화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또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된다면 또 우려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가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하다가 NFT를 통해 가지고 뭐 재화를 획득했는데 이걸 가지고 현금화 하려고 할 때 국내에서는 이게 그럼 경품인데 경품이면은 사행성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게임의 등급을 매길 수가 없고 사행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출시 못하는 이런 이제 그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지금 게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이걸로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가짜 언체인드들 이런 게임은 그 안에서 게임 캐릭터 카드를 이제 산 다음에 이게 NFT로 이제 소유가 되죠. 그걸 가지고 가상에서 대결을 하고 승자가 되면 카드 가격이 올라가서 이걸 다시 되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회사인데 스카이 메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게임을 시작할 때 엑시라는 몬스터를 3마리 사야 된다 그래요. 이것도 소유권을 NFT로 인정을 하고요. 사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때 이제 돈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배를 하는 거예요. 교배를 할 때도 또 그 이제 토큰을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배에서 새로운 몬스터가 나오면 이 몬스터를 또 다시 파는 거죠. 팔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또 몬스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이걸 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남미 쪽에서는 생계를 이어가는 이제 그룹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이고 이전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이런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률이나 입법이나 체제, 이런 디지털이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대상 기술들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모델은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2의 구글이 못 나오는 거,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도미넌트 한 거는 다 이유가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승자 독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면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다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NFT 아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 NFT 아트 연구회가 발족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는데요. 연구회에서는 뭐 디지털 아트의 품질 보장과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고민을 이제 같이 하고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미술계에서 이제 각자 사업하신 분, 작가분들, 그다음에 미술법 또 연구하시는 실무가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각자 그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NFT 시장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권익들을 보호하면서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가느냐,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도 지속 가능한 온라인 미술 시장을 위해서 우리의 과제, 또 필요한 준비, 또 공공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 같은 업체 혹은 우리 작가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해도 되는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규율이 좀 나왔으면은 저희 그 딱 중간에 계시는 작가 선생님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NFT는 국내에서 제일 큰 문화 소비재로서 저희 이 국내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전통 미술과 틀리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 이 규율이 있는, 그리고 규제가 있는 국가에 있는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관들과 저희가 제휴를 하면서 이거를 펼쳐나갈 수 있어야지 해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받으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참여자와 소비자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 자체가 투명성하고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장 스스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예를 들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든지, 주식시장에서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미래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NFT 소유권 기속 문제와 해킹 등 제도와 기술 측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변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해 제도적 정비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질서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께서 주신 제언들과 현장과 함께 그 방안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